운빨이 날리고 찬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5.18 진상규명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개 토론의 일부 사회를 맡은 5.18 기념재단 사무처장 이기봉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간 지금 우리는 지난 4년간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오늘 공개 토론회는 국가 차원의 5.18 진상규명과 그 이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입니다. 5.18 기념재단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이후를 대비하는 전문가 집담회를 지금까지 3차례 진행해 왔습니다. 1차 집담회는 꼭 1년 전, 바로 1년 전 2022년 12월 20일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최영주 과장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현황을 이재희 5.18 기념재단 비상임용관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이후 진상규명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고, 조사위원회 이후 정부와 국회의 역할, 광주광역시와 시의회의 역할,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 역할에 대한 지정토론과 함께 종합토론이 있었습니다. 2차 집담회는 올해 6월 14일에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진상규명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이재희 박사의 발제와 함께 미규명 과제들에 대한 대책, 광주시 5.18 기념재단 5월 단체 역할, 국가보고서 채택과 조사자료 이관 및 보존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지정토론과 함께 종합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3차 집담회는 올해 9월 6일 과거사 진상규명 해외 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거기에 5.18 진상규명조사의 활동 종료 이후 대응에 대한 발제와 함께 지정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비로소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참여하여 공개 토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진행은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사의 인사말과 그리고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안종철 부위원장의 인사말, 일부는 5.18 진상규명 조사 현황과 이후 방향이라는 주제로 안종철 부위원장이, 그리고 조사 현황에 대해서는 조사위원회 5분의 과장이 참석해서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부가 끝나면 10분의 휴식을 갖고 2부를 진행하겠습니다. 2부는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의 사의로 진행되며, 민병로 전남대 5.18 연구소장이 5.18 진상규명위원회 제도 개선 과제를, 이재희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전문위원이 진상규명 향후 대응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고, 박경섭 5.18 기념재단 국제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조기선 CBS 선 기자의 토론, 그리고 발제자와 토론자의 상호 토론이 있고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이 이어집니다. 관심이 많은 내용이고 또 시간은 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진상조사위원회 발표 이후 기자분들의 질문을 좀 먼저 받고요. 이후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의 질문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질문은 하나씩 짧고 분명하게 해주시고, 보다 많은 분들이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핸드폰은 무음이나 진동 모드로 해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의 큰 박수로 오늘 공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5.18 기념재단 온순석 이사장을 대신해서 제가 오늘 오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지금 5.18 기념재단이 아까 사무처장의 설명이 있었는데 지난 1년여 동안에 걸쳐서 3차례를 비공개로 전문가 집담회 형태로 해왔고요. 오늘 이 이제 공개 토론회는 지난 1년여 과정을 한 매듭 짓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토론회가 사실 좀 만만치가 않고요. 뜻깊은 주제이자 반드시 해야 될 그런 토론회이긴 하지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직 조사위원회 활동은 끝나지 않았고요. 진행 중에 있는데 최소한 막바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내용은 이제 조금 있다가 안종철 상임 부위원장께서 소상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자리에 오신 구준 날씨에도 많은 분이 오셨는데요. 이따가 설명 및 발표를 통해서 또 서로 신뢰가 있는 그런 토론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끝날 때까지 함께 자리해 주시기를 요청 말씀드리고요. 이 자리 참석해 주신 우리 안종철 상임부위원장을 비롯된 조사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하고요. 또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5.18 진상규명수사위원회 안종철 상임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5.18 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안종철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는 위원장이신 송성태 위원장께서 오셔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인사드려야 하는데 오늘 국회 출석으로 인해서 결국은 제가 대신 와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4년 동안 5.18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이 4년을 지내왔고 이 4년을 이번 12월 26일 날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마무리한 이후에 내년 6월 26일까지 국가보고서를 작성해서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면 저희들이 임무는 끝나게 됩니다. 최대한 저희들은 역사에 복무한다 하는 그런 자세로 열심히 해왔습니다만은 우리 광주 시민들의 여러 같은 그런 부분에 사실 어쩌면 충족되지 못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차후에도 계속적으로 나름대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 안종철 부위원장입니다. 지난 43년 동안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는 다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88년 국회 청문회, 1999년 검찰 수사, 1996년, 97년 대법원 재판 등 공식적인 조사만 9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의혹과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 의혹과 쟁점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 기간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조사 환경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특히 계엄군 조사에서 전반부 2년과 달리 후반부 2년에 대해서는 정권이 바뀐 탓인지 계엄군들이 비협조, 문전박대, 방문 거절 바로 이런 것으로 인하여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5.18 민주화운동 진압작전에 참여한 현장 계엄군 2,800여 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외에 경찰 책임자, 주요 인물, 사건 피해자, 그 가족, 목격자, 참고인 바로 이런 사람을 포함해서 수천 건에 달하는 대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조사 및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한 증인 80여 명에 대해서는 진술과 증언을 영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위원회가 끝나게 되면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84만 쪽에 달하는 문헌 자료, 이 부분들은 특히 저희들이 전자문서로 했을 때 약 4.5 테라바이트가 됩니다. 이 전자문서를 수집하고 그 가운데 5.18 관련 기본 자료 136건 약 2만 500매 정도를 특정하고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400여에 걸친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민간인 사망자의 시체의 간 매장과 관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계엄군 56명의 증언과 진술을 확보하였고 집단 발포로
많은 국민이 희생된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진압작전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실종된 후 그 유해조차 찾지 못했던 행방불명자들의 소재도 일부 확인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금년 12월 26일 조사 결과를 의결하고 내년 6월 26일까지 국가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하게 됩니다. 최근 방영되고 있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로 국민들의 뇌리에 5.18 민주화운동을 다시 소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 수집한 자료들이 제2, 제3의 서울의 봄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를 올바르게 기록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사회를 좀. 저 조사 일과 과장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이제까지 조사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고 12월 26일까지 심의 의결을 좀 마쳐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제 심의 의결된 직권조사 과제에 대한 보고회는 우리 위원회가 별도의 자리를 마련을 해서 이제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사실 없고 우리가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만은 몇 가지 주요한 쟁점, 우리가 새롭게 발견했던 몇 가지 크리티컬한 쟁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이제까지 조사 활동을 담은 짤막한 그 비디오 흥행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당시 가해자들, 참고인들, 작전에 참여했던 계엄군들에 대한 인터뷰를 담은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짤막한 그 동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좀 한번 저기를 소개를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각 과별, 저희 과가 조사과가 지금 4개 과가 있습니다. 그 4과별로 담당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 현재까지 진도, 의결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을 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박 과장 좀. 지금 준비한 영상은 주로 당시 그 발포 현장에 있었던 계엄군들이 어떤 형태의 발포가 있었고 실제 본인들이 조준 사격에 의해서 누구를 어떻게 희생을 시켰다라고 하는 이 내용과 저희가 지난 4년 동안 계엄군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암매장 또는 가매장을 직접 지시, 실행, 목격한 그 계엄군들로부터 다수의 그 진술과 증언을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몇 분, 다만 오늘 그 영상으로 공개되는 이 자료는 그 본인들의 동의를 해주시는 분에 한해서만 지금 편집이 돼 있고 영상이 이외에도 다수의 영상이 이렇게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것은 저희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이 조사 결과를 담고 있는 이 부분을 전원위원회에서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만 제대로 공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제한된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고 영상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가 팩 쓰러지고 그대로. 그 다음에 좀 있으니까 따다닥 하더만 일반 시민들은 막 총 맞아. 그러면 원래 그 전에 그 김봉만 선생님을 평소 예, 알아요. 어떻게 아시나? 이제 그 친구는 이제 택시 운전을. 우리는 강주고속 앞에 이제 이렇게 있어서 맨날 그때 얼굴을 잘 알아요. 저는 뭐 실탄가 그 저격수입니다. 네, 정작전 그러니까 저격수거든요. 근데 그때는 실탄 어디서 받냐면은 우리 경경 실탄, 예, 그걸 아마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실탄 내놓아가지고 그때는 왜는 제임스 투로 이걸 비나누니까 뭐 방매 하나 세면 요 옆에서 이제 실탄 있으면 공부탄을 공부탄을 오지 말고 막 우지 무슨 무서우냐 공부탄을 쏘고 헤드 밀고 가는데 바로 이제 집중 사격했어요. 아마 그 기사는 죽었을 겁니다. 내가 상압차를 한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내가 나보고 그 장갑차를 세워라. 세워라 했는데 얘를 죽이더니 장갑차를 세워라.
대학을 빼버리니까 그렇죠. 수행사람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배운 게 그냥 그거예요. 그냥 뭐 천막 챙기는 거죠. 목을 겨냥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두께 머리를 겨냥을 목을 겨냥해요. 네. 원래는 목을 겨냥해야 돼. 예. 근데 왜 목을 겨냥하면은 네. 목을 맞으면 피가 안 나. 머리 맞으면 피가 나. 예. 제국수 임무 수칙이 일단 목을 겨냥해. 그래 피가 한 방울 안 흘리고 죽어. 그래요? 목을 펼치면은 피가 튀잖아. 이게 나가니까. 아, 목은 이렇게 관통이 안 되는 네, 간통이 돼도 피가 안 나. 왜냐면 주름이 진행하고 오므러들잖아. 머리는 답이 깨지니까 나. 그 차이예요. 근데 저는 죄송하지만 양각대에 조준경에 화기설마자였던 203에 저는 양각대 조준경까지 가지고 있겠구나. 460 유효상거리 460인데 제 총은 500m를 조정해가 그렇게 조절하다가 때리면은 100%다 들어가요. 네. 근데 그게 500 거리가 넘는 걸 때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조승경가 있는 사람 말고는 정통 때릴 수가 없어요. 거기서 이제 아마 누가 시켜서 모르겠습니다. 한두 명씩 이렇게 서서 보초를 쓰다가 내복을 섰어. 그런데 이 차가 여기서 시민들은 많이 서 있고 이리 쭉쭉쭉 버스 와요. 그래갖고 오면서 땅 하나씩 쏘면서 이제 우리 군인들인데 뭐 조절할 필요도 없죠. 이렇게 오니까 자기들 앞에 오니까 그냥 자동으로 그냥 그어버렸죠. 차가 이제 벌집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버스가 이제 이렇게 운전석 쪽 이쪽 이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운전석 쪽 완전히 벌집이 되어버렸고 왼쪽은 이제 덜 됐고 그리고 이제 이쪽 타이어가 빵꾸가 나니까 약간 차가 이렇게 약간 기울고 우리 쪽 공수대 쪽으로 우리 사적대 쪽으로 이놈이 이렇게 약간 이제 이쪽으로 돌리를 하고 이렇게 섰죠.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확인사살 누가 했나 몰라도 확인사살 하고 병무이가 뭐 내보고 올라가라 해서 뭐 본인은 뭐 그렇게 했겠지. 그래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거지. 그렇게 이제 중대장님이 내보고 이제 제명으로 올라가고 하는데 뒤에 중사는 왜 중사만 누가냐 모르겠는데 그러더니 그 확인사살까지 다 했는데 그 말고 올라보내니까 그렇게 중대장님 그러는데 몇 명 죽었는가 확인만 해라 그러면 올라가서 그 확인사실 누가 했다더라. 총은 어디서 쏘고? 모르죠 지금 거기 전남대학교 거기서 감행할 때는 근데 그 앞 사격을 하고 취업해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그 12구로 생각을 해요. 12구를 이제 거기 와가지고 여단장이 야 가서 저 뒤에다 감회장에 딱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그 뒤에 산 비슷한 그 계곡 있는 데다가 다 이제 한구 시키네 뭐 감회장을 다 시켰죠. 제일 앞에 달려온 놈이 그런복을 입고 막 달려가고 막 그때 이제 우리 식당이 있는 그 사무실을 쪽으로 오니까 그래갖고 김승구 있잖아요. 총을 딱 꺼내더라고. 그 한 10m까지 와서 10m까지. 그래갖고 제일 앞에 온 놈 딱 꺼내고 쐈어요. 바로 직사했잖아요. 이 전대에 있을 때 전대 정문 쪽에 묻고 왔다 하는 것을 그것으로 3-4명 묻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네요. 그때 그러면 선배님이 저하고 같이 작업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대장님이 지시했잖아요. 딱 생각하는데 대장님이 다 지시해놓은 것 같아요. 그냥 여기 팔아 세 군데 판 기억나죠? 해가지고 우리가 저녁 때 묻었죠. 거의 저녁 때에서 묻었죠. 선배님 그렇게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나요. 근데 구덩이가 하나가 아니고 나는 세 개를 팠어. 본청 건물 오른쪽 맞아 여기가 시신 내렸던 데예요. 여기 이 자리. 시신은 그때 누가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중대장이 했는지 아니면 뭐 고참들이 했는지 모르는데 야 시신 내려 그러더라고. 그래서 2인 1조로 올라갔어요. 2인 1조로 올라가서 두 사람이 내리면은 밑에서 두 사람이 발라서 시신 들고
시신이 피도 묻고 그래가지고 이게 미끄러워요. 정보장교인지 잘 모르겠어서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사정을 시켜서 물수건을 갖다가 탈지면을 갖다가 물로 얼굴을 닦고 시신 얼굴을 닦고 일일이 사진 촬영을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해요. 주로 시신들이 비교적 깨끗한 시신은 없었어요. 다 타살이어서 많이 일그러졌고 얼굴이나 이런 면상이나 머리나 일그러졌고 나머지 그 좀 비교적 깨끗한 시신은 총상을 입었는지 깨끗하더라고. 총상의 그 지점까지는 그때 당시에는 뭐 긴박한 상황이라 확인은 안 해왔는데 비교적 깨끗한 시신도 있었고 주로. 그런데 그 중간 거의 30-40%는 거기가 타살 많이 맞아서 그 사망한 시신들이었어요. 물어보니까 나는 정확하게는 약간 3명 하사관들이 17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직접 다 세신 거예요? 그렇죠. 한 3명 내지 5명 정도 하사관들이 오면서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시체를 묻고 온다. 시체를 묻고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몇 명 정도 묻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3-5명 정도 묻었다는, 정확하게는 약간 3명 이상 묻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화단 바로 옆에가 떨이 하나 있고 바로 한 2차선 도로 일하고 있었다면 그 시신 묻힌 데가 이렇게 돌아왔던가? 그 두 사람이 보안대나 헌병이 파라 그래서 셋세 두부를 팠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 뒤로는 이제 그걸 실어가 버렸다고. 그 뒷날이 그래갖고 그날 저녁에 묻힌 데가 이쪽이었겠다야. 중화장을 이렇게 나무가 심어졌단 말이야. 이렇게 거기다가 두부씩을 묻었어요. 그럼 감회장이 완전히 안매장이죠. 안배장이네요. 안매장이죠. 그러면 시신은 두부 한 그릇. 네. 아마 이 정도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갖고 위로 올라가고 사자 지하고 같이. 막 쏘면서 우리가 나오니까 애들이 이제 놀래갖고 내가 싹 도망가기 시작을 했지. 그래갖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항구를 이제 수습을 해갖고 이제 거기 묻었던 장소가 이제 또 위에거든요. 그거는 여기 뚝 밑에다가 우리가 묻었지. 전화가 와가지고 중대장이 나한테 호출을 하더라고. 내가 다시 시접하고 다시 오란다. 우두려 놓게 두 대를 갖고 돌아간다. 그러니까 금방 죽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뒤집으니까 피가 뜨끈뜨끈한 김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막 죽은 막 싣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 때문에 내가 일주일 가면 또 병원 것 같은 거 있었죠. 근데 어디서 지시를 받았는지 이제 운전병한테 삼각산으로 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난 내 생각이 그 당시에 삼각산으로 가면 묻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면서 방위병들을 나왔는지 어쨌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헌병대에서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면은 좀 야문 애들 몇 명 보내라고 그러더라고. 몇 번 내가 보냈거든. 보내가지고 이제 헌병대로 보내요. 그러면 헌병대에서 그럼 뭐라고 하냐고 내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뭐 했냐고 물으니까 시내에서 그때는 폭도라고 그랬는데 폭도라고 그랬는데 헌병대로 죽은 사람 오면은 그럼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강주 용전동 가면 용전다리라고 있었어. 용전다리. 네, 용전다리. 다리 밑에다 그냥 버리고 왔다는 거야. 저수지 밑에다 묻었겠지. 그때 보니까 삽이랑 못이랑 챙겨갖고 갔던 것 같은데. 삽이랑 다. 내가 내 기억이 하면은 아마 그런 도구를 갖고 가서 묻고 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시신을 어디로? 여기 올라갔어요. 몇 명이 옮기셨어요? 4명이. 소대장 1명, 5명. 그러니까 머리가 아래쪽으로 갔어요. 바로 우측에다 매장했지.
예. 그 지금까지 그 보여드린 그 영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위원장님께서 모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전체 그 계엄군 그 약 2,000여 명의 조사 대상에서 가장 주요하게 증언을 했던 핵심 그 내용들은 80명 정도의 영상을 전부 그 가지고 있는데 이 영상 중에서 오늘 본인들이 대국민 홍보 활동이라든가 그 공개적으로 이것은 활용을 해도 좋다, 자기 자신의 얼굴이 공개돼도 좋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편집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 위원회가 저희 조사활동 보고서, 진상규명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21개의 직권조사 과제를 선정을 해서 이제까지 조사활동을 해왔습니다. 이 과제 중에서 7개 과제에 대해서는 심의하고 의결을 했습니다. 의결을 했고 나머지 과제가 지금 12월 26일까지 남겨져 있는데 7개 과제가 심의 의결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대국민에게 공개하는 데는 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일단 그 보고서 내에 있는 그 개인정보를 전부 이제 삭제를 하고 비식별 처리를 해야 되고, 우리 보고서 안에는 심의 의결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인용을 했었던 군사 기밀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별도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지금 그 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했더라도 이게 대국민에게 공개하는 데는 좀 그런 그 행정적인 내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의 이제 순서를 밟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조사 결과에는 7개의 과제 중에 저희들이 심의 의결한 게 사망 사건하고 상해 사건, 행방불명, 전투기 출격대기 사건, 그 다음에 헬기 기총사 사건, 또 한 건은 그 북한 간첩 무슨 홍종수하고 사건, 이게 7개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내부 심의 절차가 조금 남아 있어서 구체적인 문제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응답을 드릴 수는 없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예, 계속해서 저희 위원회가 지난 4년 동안 진행해 왔던 것을 중심으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준비된 PPT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그 5.18과 관련된 군 기록의 대부분이 오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현장 상황에 대한 그 조사는 결국 현장에 있었던 계엄군들의 장사병들의 진술을 통해서 현장 상황을 재구성하고, 그 다음에 쟁점과 의혹이 됐었던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이분들의 증언과 현장에 있었던 이 상황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전부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4년 동안 총 전체 광주에 투입되었던 당시 공수부대를 포함해서 계엄군은 총 숫자가 약 23,3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2,857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면담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에서 앞에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신군부 핵심 인물, 그 다음에 특히 현장 그 지휘 책임을 가지고 있는 현장 지휘 책임자들의 대부분은 유의미한 그 진술과 증언은 거의 전무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부사관들이 아까 영상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만은 이런 그 현장에서 생생한 증언과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정하거나 또는 본인들이 1995년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그 신문 그 과정에서 진술을 했던 것조차도 저희 위원회에서 조사할 때는 부정을 하거나 자기는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라고 그 부분을 부정하는 사례도 부지기수였고요. 저희가 그 계엄군 전수조사 과정에서 이번에 저희 위원회가 가장 역점을 두고 그 조사를 했던 것은 현장에 투입되었던 계엄군들 중에서 11공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24단은 특히 62연대가 가장 많은 그 지역에서의 작전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31사 소속이었던 61훈련단 그 11병참선 경비대대라고 하는 그 부대가 있었는데 이 부대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대로 한 번도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광주 변전소 확보 작전, 그 다음에 광주 톨게이트 차단 작전, 이 부분에 다 투입이 됐었고, 광주 교도소 방어 작전에도 가장 먼저 투입이 돼서 실제 민간인들을 살상한, 중요한 것은 이 병참선 경비대대의 모든 구성원은 방위병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약 284만 쪽의 관련 자료를 확인을 했고요. 물론 이 자료의 상당 부분은 지난 9차례의 조사 과정에서, 공식 조사 과정에서 발굴되었거나 또는 확인된 이 자료와 중첩된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284만 쪽에 관한 이 자료를 전부 전자문서로 전환을 해서 국가기록원을 통해서 해당 기관 등에 이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사 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특별법 제3조에 의해서 12개의 법정 과제가 있습니다. 이 12개의 법정 과제를 각 과별로 일과에서는 주로 민간인 사망과 상해, 그 다음에 공군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 사건, 그리고 국가 권력 등에 의한 피해자와 피해자 단체에 대한 탄압 사례, 이런 부분들을 조사 1과에서 전담해서 진행을 해왔고요. 조사 2과에서는 민간인 집단 학살, 그러니까 광주를 외곽에서 봉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부 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했고요. 그 다음에 행방불명자 규모 및 소재를 조사를 했고, 안매장의 유해 발굴과 5.18 진압 작전에 참여했던 군과 경찰의 피해도 조사의 대상에 포함시켜서 2과에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3과에서는 북한군 개입 여부 및 침투 조작설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해서 그 사실관계를 명료하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5.18 이후에 기록 또는 정부의 공적인 발표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5.18을 어떻게 은폐했고 왜곡, 조작을 했는지 이 과정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5.18과 관련된 연행, 구금 또는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례들을 전부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4과에서는 주로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 그리고 헬기 사격 및 성폭력의 사건들을 전부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조사 결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해 사건입니다. 상해 사건은 보상 신청, 1990년부터 1915년까지 총 7차례 진행된 이 보상 5.18과 관련된 피해 보상의 대상자들을 전부 확인을 하고, 그 중에서 5,807명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전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현장에서 어떤 형태로 상해가 발생을 했는지, 상해의 원인별, 날짜별, 그 다음에 가해 부대별 상황들을 전부 특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한 결과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총기, 그러니까 M16을 비롯한 각종 총기와 화기에 의한 것, 그 다음에 구타와 폭행, 대검, 그 다음에 고문, 그리고 차량사 등의 사고 등으로 발생한 상해 유형들을 전부 분류를 다 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정리를 했고, 이 부분 역시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저희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1980년 당시의 광주 지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재현하고 그것을 공간정보 플랫폼으로 구현을 해서 그 현장에다가 피해자들의 상황을 전부 표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사망사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조사 대상이 된 사망자 전체 수는 166명의 사망자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소별, 일자별로 전부 정리를 했고, 특히 사망자들에 대해서 그동안 제대로 사망의 경위, 원인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례들을 저희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특정하고 사망의 원인과 사망 이후에 시체의 이동 경로, 그 다음에 검시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전부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장소로 보면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남도청과 금남로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총상은
그러니까 현장에서 발포에 의한 계엄군의 발포에 의해서 사망한 그 총 숫자는 135명으로 특정이 됐고요. 진압봉 또는 대검도 두 가지 유형으로 저희가 이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게 있는데, 대검을 찌르는 것과 대검으로 내리치거나 대검을 그러니까 몽둥이처럼 사용하는 이런 그 두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둘력에 의한 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대검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검으로 직접 찔러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런 경우와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발 사망자와 다발 사망자라고 되어 있는데, 단발 사망자는 대체적으로 아마 조준 사격 등에 의해서 한 발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총상 피해자고요. 여기서 다발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 2발 이상 사입구와 사출구를 통해서 법의학 전문가들의 재감식을 검식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다발 총상자들을 따로 분류를 해봤고,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은 그 다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광주 외곽 도로 봉쇄 작전에서, 예를 들면 준안마을의 미니버스라든가 송암동에서의 집단 학살, 그리고 특히 통합병원 확보작전, 이 과정에서 발생한 그 사망자들의 대부분이 적게는 2발, 많게는 12발까지 사입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66명의 그 사망자들을 이렇게 장소별로 구분을 했고,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각 지역별로 그 작전의 형태별로 좀 분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엄군의 작전 형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 사망자들의 현장 분포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했고요. 지금 이런 형태로 당시 이게 그 광주시의 항공 지도입니다. 아니, 항공 사진입니다. 항공 사진에 이렇게 피해자들, 이렇게 총격에 의해서 사망하신 분들의 피해 장소, 그 다음에 날짜 이렇게 전부 구분해서 현장에 표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그 사망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 쟁점과 의혹으로 남아 있었던 몇 분의 그 사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그동안 그 김경철 그 광주에서의 최초 사망자의 경우는 5월 18일 그 부상을 입고 5월 19일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그 알려져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5월 19일 날 사망의 경위, 그리고 이 김경철의 그 시체가 적십자병원과 통합병원을 어떻게 거쳐서 갔고, 그리고 100일 사격장에 어떤 형태로 그 감회장이 되었었는지, 이 부분의 이동 경로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동부경찰서에서 일시 유치하고 있었던 상황까지를 포함해서 김경철의 사망 경위, 그 다음에 시체의 이동 경로까지를 완전하게 다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한부 씨의 경우는 그 당시 이제 전남 주조장에서 발견된 그 시체로 사망의 경위와 원인, 그 다음에 일시와 장소가 명료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었습니다만은, 그동안, 그리고 김한부에 대해서는 단순히 타박사에 의한 사망자로 이렇게 인지를 해왔는데, 저희가 검시서를 중심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특히 그 광주 그 양동에 있었던 양민 의원의 진료 기록을 추가로 확인하면서 다시 이분은 맹관 총상, 그러니까 광주에서 최초로 5월 19일 날 총에 맞아서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상황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총상에 의한 사망자가 최소한 24시간 앞당겨진다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가장 많은 그 사람들에게 회자되거나 또는 그 의혹의 대상이 됐던 윤상원 열사의 사망 원인, 분명히 현장에 함께 있었던 분들의 그 진술과 증언은 총상에 의한 사망이 너무나 명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검시 기록에
검시 그 결과 보고서에 보면 총상이라고 하는 기록이 없고 대신 자상과 화상이라고 하는 기록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의학자들 그 현재의 법의학자들 그리고 과거 윤상원 열사를 비롯한 당시 검시에 참여했던 의사들이 함께 집담회의 전문가 세미나를 거쳐서 사망 원인과 경위를 전체적으로 다시 재해석하고 재분류하는 작업을 거쳐서 윤상원 열사의 최종적인 사망 원인, 여기서 복부 총상이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 복부 총상은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복부의 그 총상 부위가 동맥이 그 경유하고 있는 그 위치이기 때문에 이 복부에 총을 맞게 되면 바로 현장에서 즉사하는 그 부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게 법의학 전문가들의 최종적인 진단이고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시 검시로 참여했던 문영배 선생님이라고 하는 당시 전남대 그 병약교실의 교수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직접 당신이 여기 그 윤상원 열사의 시신을 처음으로 확인을 했고 그것에 근거해서 8분의 법의학 전문가들이 최종적인 그 분석 과정을 통해서 사망 원인을 정확하게 확인을 했고요. 특히 이제 탈장과 관련해서 자상이 추가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의혹이 좀 끊임없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복부 총상은 바로 그 동맥에 해당되는 부분에 총상을 입게 되면 거기 현장에서 발생하는 게 복부 팽창 그리고 복부 팽창에 의한 그 복부의 그 장이 피부가 그 더 추가로 이렇게 그 찢어지는 그래서 탈장까지 발생하는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그 저희가 그 지난 그 2차례에 걸쳐서 사망자 검시 결과와 관련해서 관련 법의학 전문가들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당시 검시에 참여했던 분들 그리고 당시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분들 이렇게 같이 해서 8분들이 모여서 집중적으로 검시 결과를 분석하고 이것을 의견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문회의 결과를 통해서 총 9분의 사망의 경위, 그 다음에 사망의 원인 이런 부분들이 전부 수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과정에서 그동안 5월 그 21일 도청 앞에서 총격에 의해서 사망하신 그 조사천이라고 하는 그 희생자가 계시는데 이분의 사망 원인은 그 총상의 종류가 그동안은 칼빈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행히 이 그 조사천 그 사망자의 유해를 1997년 5.18 국립묘지로 이장을 할 당시에 맹관 총상이었기 때문에 이분의 사체에서 뭐가 나왔냐면 파편이 나왔습니다. 이 파편에 대한 성분 분석을 국방부 총기과에 의뢰를 했고 그 결과 칼빈이 아닌 M16으로 최종적으로 확인됨에 따라서 그동안 일각에서 조사천이 시민군 또는 북한에서 투입된 특수군에 의해서 사망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일축할 수 있었습니다. 민간 집단 학살과 관련해서는 크게 준안마을 미니버스 안에서 확인 사살이 추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이외에 여러 가지 그 민간인 집단 학살 현장에서 발생했던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사실들을 현장에서 목격하거나 또는 직접 그 행위를 했던 계엄군들의 인정 진술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행방불명자의 조사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했던 것이 현재 5.18 국립묘지에 있는 5위의 무명 열사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이었고 이 과정에서 그 5.18 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3분의 신원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이분들의 그 신원을 확인하다가 보니까 행방불명자 1분 그 다음에 이미 사망자로 분류가 돼서 5.18 국립묘지에 매장되어 있었던 양창근이라고 하는 사망자의 시체가 서로 바뀌어 매장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양창근의 이름으로 매장되어 있었던 실제 당사자는 김광복이라고 하는 행방불명자였다라고 하는 사실도 확인을 했습니다.
행방불명자 역시 마찬가지로 그 242명 중에서 53명은 5.18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보의 대상으로 저희가 특정을 해서 해당 기관에 통보를 했고요. 현재 행방불명자 중에서 인정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2사람이 생존해 있는 것을 최종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조사는 242명 행방불명 그 피해 신청을 한 보상 기록을 토대로 해서 시작을 했고, 이분들에 대한 그 공부상 기록, 예를 들면 범죄 기록, 그 다음에 그 전과 기록, 수형 기록, 그 다음에 병원 진료 기록, 이런 부분들을 전부 역추적을 해서 이분들이 5.18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상 53명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특정을 할 수 있었고, 현재 인정받은 사람들 중에서 소재가 확인이 안 되는 75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현장 피해자 지도를 지금 구축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안매장 발굴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18 당시 민간인 사망자들에 대한 가매장 또는 안매장을 지시하거나 직접 실행했거나 또는 현장에서 목격한 이런 진술들을 확보를 했고요. 특히 이분들은 그 본인이 매장했다라고 하는 현장까지 같이 와서 현장 동행 조사를 총 28분을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가 지난 4년 동안 광주 교도소를 비롯해서 총 21개소에 대한 유해 발굴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총 19개의 무연고 유해를 발굴을 했고, 이 발굴된 유해는 지금 현재까지도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광주 교도소에서 발견된 262기의 무연고 유해를 포함해서 연고가 없는 유해들에 대한 유전자 정보, 그리고 242명의 그 행방불명자 가족들 중에서 최소한 사촌 이내 가족관계부를 전부 확인해서 448명을 선정해서 이분들에 대한 혈액을 채취해서 전부 유전자 검사를 실시를 했고, 이것은 이분들의 그 기본적인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나중에 저희 위원회가 끝나더라도 이 그 데이터에 기초해서 소재 또는 행불자와 무연고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본 데이터로 사용하도록 이관을 시킬 예정입니다. 예,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사 결과를 좀 마무리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1과 2과 관련된 보고는 이 PPT 자료와 영상 자료로 대충 가름을 하는 것으로 하고, 3과 부분만 간단하게 좀 보고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4과 부분 보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기로 하시죠. 자, 3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조사 3과장 이관형입니다. 저희 3과에서는 큰 주제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은폐 왜곡 조작 사건, 그리고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연행 구금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3가지를 조사해 왔습니다. 먼저 북한군 개입 여부 및 침투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그동안 지만원 등이 주장했던 42개의 이 북한군 개입 증거라고 하는 부분을 전부 다 검증을 했고요. 특히 지만원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에 2차례 방문을 해서 지만원으로부터 직접 그 진술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보고서가 현재 4개로 작성이 됐고, 탈북자들이 주장하는 북한 침투군 침투 주장과 검거간첩 홍종수 손성무는 이미 전원이 의결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전남일원 무기고 피습 사건과 일명 광수 사건 2개만 지금 전원위에 상정되어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은폐 왜곡 조작 사건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기관, 특히 보안사와 국방부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은폐 왜곡 조작 사건을 다뤘고요.
당시 군의 주요 간부들이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48명 정도를 모두 진술조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원위에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행 구금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피해자 대면 조사 457건, 서면 조사 58건, 가해자 조사는 대면 조사 89건으로 총 594건을 완료했습니다. 특히 전남 광주에서 발생했던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서 각각의 피해 장소인 505 보안대, 상무대, 헌병대, 그리고 상무대 영창 등에서 수사하고 근무하였던 전남 합수단 당시 수사관들과 헌병대 관계자들을 대부분 조사하였습니다.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지금 전원위에 상정을 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사과장 보고 주십시오. 예, 조사사과 김남주입니다. 사과의 담당 과제는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 그리고 헬기 사격, 그리고 성폭력 세 가지의 과제입니다. 첫째,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에 관련되어져서는 지금 배포해드린 자료 20쪽입니다. 저희가 발포 경위 부분에 있어서는 조사함에 있어서 결국 발포 명령이 있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그 발포 명령의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실탄 배분의 시각, 그리고 구체적인 실탄 배분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지시와 함께 실탄이 배분이 되어졌는지, 그러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진돗개 둘에서 진돗개 하나로 상향해서 21일 08시에 발령이 되어지는 그 경계태세의 최고 등급이 발령이 되어지는 그 경위, 그리고 21일 19시 30분 밤 7시 30분에 자위권 보유 1000명, 그리고 1시간 후에 자위권 발동 지시, 이러한 것들이 발포와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 지난 95년 법원 판결에서도 자위권 보유 1000명 및 행사 지시는 발포 명령과 직결된다 라고 보았던 게 1심 판결이었는데 2심에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탄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무차별적인 발포가 이루어진 그러한 경위는 어떠한 경위에 의한 것인지, 그에 대한 책임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책임 소재 부분에 있어서는 95년, 97년 법원의 판결에 있어서 결국 잘 아시다시피 12.12 사건과 5.17 내란, 5.18 내란,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되어져서 이 크게 보아서 12.12와 5.18의 두 개의 과제를 한 재판에서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 5.18과 관련되어서는 11명, 그리고 12.12까지 포함해서 16명이 기소되어지고 그들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함에 있어서 기소가 된 적용 법조 자체가 군 반란죄, 그리고 내란죄, 내란 목적 살인죄, 이러한 범죄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판 절차에서 처벌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번 조사에서 그 법원 판결의 한계로 계속해서 논의되었던, 그러면 개인적인 그 사망자 166명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 개개인에 대한 살해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 그리고 부상자들이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진술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들이 진술을 제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 그러한 측면에서 개인적 법익 침해, 살인, 상해, 성폭행, 반인도적 범죄 이러한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는 수사상 밝혀진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판 절차에서 처벌이 되지 않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보고서에 담고자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군부 수뇌부에 대한 처벌을 당시 92년 12월에 특별수사본부를 구성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당시에는 공소시효가 거의 임박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헌법소원을 제기를 하고 그에 대해서 공소시효의 장벽을 넘기 위해서 일단은 공소 제기를 1차로 하고 추가적으로 기소를 계속해서 연달아 했습니다. 이건 공소시효를 일단 막아야 됐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기소가 소수에 그쳤고 그러면 현장 지휘관과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행한 실행 병사들에 대한 책임 아예 기소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판 절차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조사를 하고 보고서에 담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저희과 헬기 사격에 대한 경위와 사격 명령자 및 시민 피해 현황 이 부분에 있어서 헬기 사격과 관련돼서는 사자 명예훼손 사건의 형사 재판이 있었고 그리고 전두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민사 재판이 1심, 2심 있고 지금 대법원 결의 중 있고 이러한 재판 과정 속에서 헬기 사격의 전부가 가장 큰 쟁점이었었고 이러한 재판 과정에서 헬기 사격의 개연성이 높다는 부분, 그 부분은 밝혀진 부분인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주요 조사 과정에 있어서 헬기 사격은 최근 12월 16일자로 심의 의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5월 21일 광주천과 사직공원 인근의 500MD 헬기에 의한 사격의 개연성 그리고 5월 22일과 23일자 조선대 절토지에서의 사격 그리고 5월 27일 전일빌딩 전남도청 일대에서의 헬기 사격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황 증거를 종합했을 때 헬기 사격의 개연성은 높다로 결론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고 있고 저희가 공동조사단에서 이관을 받은 사건 중에서 9건 그리고 신청 사건 8건 그리고 보상 심의 자료 중에서 직권으로 인지한 7건 포함해서 24건을 조사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폭력 사건은 현재 전원위에서 심의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와 관련되어져서 민감한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가장 큰 쟁점은 실제로 피해자들의 진술 조사는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해 군인들을 조사를 했지만 그 가해 군인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다 부인하죠. 그리고 관련된 부대의 계엄군들로부터도 시인하는 진술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결국은 5.18 성폭력이라는 것은 5.18 당시에 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 이 자체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군과의 관련성
계엄 군에 의한 성폭행 피해였다는 그 관련성 부분을 입증하는 게 가장 어려웠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함에 있어서 피해자 중심주의에 의해서 피해자의 진술을 일관성 있고 친밀성이 있는 진술에 대해서는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최근의 주의, 그리고 과거사 사건으로서 43년 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완벽하게 피해자에게 요구하거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어려움, 그건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세계의 많은 진실위원회들이 그 입증 책임을 완화해 주는 부분, 그러한 이론들을 구성하고 있고, 증거의 우위라는 그러한 이론에 의해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그 사실이 진실 개연성이 그러지 않을 개연성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상태라면 그 개연성은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러한 논리하에 조사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단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시면 일단 제가 지명을 하고 그 질문 내용에 답하는 것은 해당 과장 또는 부위원장이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광주일보 이은재 기자입니다. 가장 사람들이 관심 많은 게 발포 명령과 발포 책임자가 특정이 된 건지 그게 궁금하고, 또 추가로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과제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예컨대 저 안매장 발굴지도 한 21개소만 했다고 돼 있고, 아직 예정지가 16개소 남아있다는 말도 자료에 적혀 있고요. 이렇게 남아있는 과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PPT 자료 공유 가능한지도 여쭙고 싶고요. PPT 자료도 따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PPT 자료는 아직 의결의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 자료를 공개해서 바로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주셨던 질문 안매장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당시 계엄군들이 현장을 지목한 장소의 21곳에 대해서는 전부 확인 작업을 다 했습니다.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는.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9기의 유해를 발굴을 했고요. 이 발굴된 유해의 유전자 검사 결과는 올해 26일까지 최종적인 보고서가 제출이 될 예정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행방불명자 가족들하고 유전자를 비교하는, 대조하는 작업의 과정이 이후에도 더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위원회가 의결의 과정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발표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련 기관에 이관을 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확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 하나만 더 여쭙고, 아직 발포 명령과 관련해서 근데 발굴이 아직 아예 시도조차 안 된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발굴 예정지? 아니요, 계엄군이 지목한 장소는 전부 다 발굴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당시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에서 관리를 해오던 53개소에 대한 안매장 제보 현장들은 선행조사를 해서 지형 지물이 완전히 바뀌어서 더 이상 발굴에 의미가 없는 장소,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안매장 관련해서 제보를 하기는 했지만 당시 군 작전의 개념, 상황, 현장의 조건들로 감안을 했을 때 이건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저희가 25곳을 좀 특정해서 전부 조사를 다 했고요. 이 과정에서 3군데는 발굴을 했지만 결과는 유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발포 명령과 책임자 부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질문하셨는데요. 계속해서 저희 이 발포 명령이 실제 상부에서 내려왔는지 그 부분이 조사에 있어서 가장 큰 주제였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서면이라든가 군 기록의 자료가 남아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결국은 진술 조사에 있어서 치중을 했지만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증인수를 한 그러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현장에 5월 21일 도청 앞에서 그 장갑차에서 캘리버 50 기관총을 발포함에 있어서 옆에 있던 대대장에 발포하라라는 뭐 그러한 진술들은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발포 명령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증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전두환의 중심성, 주도성이라는 주제로 실제로 그 군의 문건에서 전 각하 자위권 발동 강조, 그리고 자위권에 대해서 굿 아이디어라고 했던 그 문건들은 예전부터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되어진 부분이었지만, 저희 조사위에서 그 필적의 작성 주체가 누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안 된 부분이어서 국가수 필적감정까지 했고, 그 작성자는 이군의 관계자가 그 필적과 가장 큰 유사성이 있다는 그러한 결과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두환이 5월 21일 언론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5월 23일 편집부장과 그 간담회 중에서 북한 침투 위협을 강조를 하고, 광주 소요는 일단 작전 개시하면 이틀 이내에 진압이 가능하다, 그러한 발언을 그러한 언론사 간담회에서 했던 사실들, 그리고 그 신군부 세력의 황영시 육군 참모차장 겸 계엄 부사령관이 실질적으로 헬기 사격 지시와 전차 출동 그러한 부분에 관여했던 부분, 그리고 종호용 특전사령관에 의한 부분, 그러한 부분들을 보안사의 관련 처장들 그리고 과장들에 대한 진술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출동했던 대대장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여단장의 실탄 배분을 하라고 했는데 윗선에 통화를 하고 배분 여부를 통보해 주겠다라고 하고 승인이 떨어져서 실탄 배분을 한다. 다만 실탄 사용은 위급 시에만 사용하라. 단 발포 시에는 사전 보고를 하라. 뭐 그러한 말을 하면서 실탄 배분을 5월 20날 밤에 배분이 이루어졌던 부분들, 그러한 부분까지는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발포 책임자 부분은 결국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신군부 수뇌부 그들만 이 발포에 대한 책임자인가? 실제 현장에 출동해서 실탄이 배분이 되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을 상대로 한 발포에 대한 무차별적인 발포, 그에 대한 책임은 현장 지휘관 그리고 반인도적인 그러한 발포까지도 자행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개인 실행 병사까지도 책임이 물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조사하고자 했습니다. 예. 네, MBC 임지은 기자입니다. 그 조사 현황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 직권 사건 21건 중에 7건이 심의 의결이 됐다고 하는데 사무처에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 전원위에서 진상규명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그 7건이 그 진상규명 결정이 났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14건은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뭐 전원위에 상정은 된 건지 아니면 보류된 건지? 전부 26일까지 전부 지금 전원위원회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현재 심의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6일 안으로 다 심의 의결할 생각입니다. 21건인데 그 건에 세 가지 사건인가는 병합을 해서 한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남아 있는 사건 13건이 좀 남아 있는 셈이 되는 거죠.
13건의 직권조사 과제에 대해서는 26일까지 이미 이제 상임위원회에는 다 거쳤고요. 우리가 또 직권조사 과제에 관해서 별도의 검토하는 또 소위가 있습니다. 소위도 거쳤고 상임위 거쳤고 지금 이 전원위원회에 또 상정이 돼 있고 내일부터 26일 사이 4회에 걸친 전원위원회에서 전부 심의 의결할 생각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7건 심의 의결된 거 여기 24페이지에 순번 1번부터 21번까지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7건 심의 의결된 거 어디에 해당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그 자료집 4쪽에 보면 거기 그 직권조사 과제들이 있는데 그걸 그 어떤 것들이 체크됐고 어떤 것들은 지금 그 심의 의결 중에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네. 심의 의결된 7건만 좀 말씀해 주시면. 심의 의결된 7건은 네. 민간인 사망 사건, 네. 민간인 상해 사건, 네. 그다음에 행불자 사건, 번호를 말해줘. 그다음에 민주화운동 당시 탈북자의 북한 특수군 광주의원 친추 주장 사건, 네. 그다음에 민주화운동 당시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상해 사건, 그다음에 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헬기 사격 사건, 그다음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 출격대기 사건은 전부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건거간첩 홍종수 손성모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권 여부도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아, 그 14번 말씀하시는 거죠? 14번. 네, 14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15일에 그 해직 언론 네. 그 조사위 방문하신 걸로 알아요. 예. 찾아오셨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논의된 게 이제 네. 해직 그 당시 이제 해직된 기자들 명단을 좀 밝혀달라, 보고서에 실명으로 좀 밝혀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오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이를테면 뭐 홍길동이라고 하면 별표 동 이렇게 해서라도 표기를 하겠다라고 그게 원칙입니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비식별 처리가 원칙이고요. 네, 이게 근데 뭐 숫자로만 표기를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조사위 측에서는. 아니요, 일단은 뭐 명단들은 저희들 다 알고는 있고요. 이제 그때 이제 해직 언론인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아마 오셨고 뭐 다들 뭐 기자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는데 자기들 어떠시 피해자의 이름을 좀 밝혀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진실위원회의 국가보고서에서 실명은 그 가해자가 분명해진 사람들, 요건데 우리가 5.18 같으면 15명, 16명의 전두환 노태우 뭐 이런 내란 있자, 그거는 당연히 실명으로 가는 거고요. 그러나 참고인, 피해자, 조사 당사자, 참고인 이런 분들은 비식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법에 위반이 돼요. 뭐 이제 이분들이 이제 자기의 떳떳한 유공자로서의 그런 그 이제 위치도 있고 그래서 밝혀달라고 하면 본인들의 뭐 동의가 있으면 서로 밝힐 수 있는, 이건 또 이제 형평성의 원칙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피해자들을 다 이제 실명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 그 어려운 점이 사실이고요. 5.18 당시 피해자들이 수천 명입니다. 보고서 500줄짜리 수천 명을 필요하면 2,000쪽이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설령 그렇게 했다 칩시다. 이게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그 곤란한 지점이 있어서. 설령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그 허락이 있지 않은 한 저기를 그 실명을 공개했을 경우에 당신도 내 허락이 없이 왜 실명을 공개했냐고 했을 때는 그 보고서 자체도 전부 수거를 해야 되는 이런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은 이런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가해자만 빼놓고 모든 참고인과 피해자는 지금 전부 비식별 처리를 하는 게 원칙인데, 뭐 글쎄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실명 기재 여부는 사실 우리 조사의 사무처가 판단할 영역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전원에서 판단을 해야 될 영역이거든요. 구인 되신 분들이 이거 이러하더라도 5.18과 관련된 피해에 대한 진실규명의 차원에서 이것은 해도 좋겠다라고 이렇게 의결만 해주시면 할 수는 있으나 그게 이제 현행법과 저촉되는 부분들이 사실 아주 절묘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예. 지금은 수로만 언급하는 걸로 결정이 났나요? 아니면은 이름을 뭐 중간에 가운데 뭐 별표 처리를 해서 기입한다든지 그렇게 합의가 된 건가요? 네, 별표 처리는 했습니다. 요건데 필요한 경우. 자, 예, 그러면 지금 혹시 2부까지도 계실 거죠? 어떠실 겁니까? 예, 계속 그대로 아니요, 이제 이 자리에서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더 궁금해하는 건 내용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1부는 이렇게 지금 마무리하고요. 지금이 3시 50분입니다. 쉬는 시간을 10분 정도 가지고 4시부터 2부를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